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이번 6월 말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나토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리는 겁니다. 보통은 굽는 해도 있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고, 굽는 해들이 가끔씩 있는 그런 정상회담인데, 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일날 원격 영상으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 다음 달인 3월에 브뤼셀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6월 말에 우크라이나 이제 상황이 좀 다른 상황으로 아마 접어드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때에 나토 정상회담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아태 지역의 4강이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참고로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이나 혹은 이 미국 이런 데가 아니라 나토 멤버들 이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 특히 아시아 쪽, 태평양 쪽에서 초청받아서 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 브뤼셀 회의에서 일본 혼자 초청받아서 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브뤼셀 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도 초청받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주인공은 대한민국이고요. VIP는 윤석열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아 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VIP가 되고 그리고 주인공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그 사정이 왜 그런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구 동료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 통상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초청받아서 갈 거다. 6월 말에 열리는 그 이야기가 최초로 확인된 건 약 한 달 전쯤에 5월 2일 날 박진 외교장관이 국회 질의에 대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외교장관이 그 말투가 아주 재밌어요.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청하겠다라고 미 고위층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나토로부터 초청받은 상태는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거를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식 초청이 확인된 거냐? 지난 6월 1일 우리 지방선거가 열린 그날에 워싱턴에서는 블링켄 미 국무장관과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전 수상인 나토 사무총장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직후에 두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이 확인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4개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선 초청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고 지난 3월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된 나라는 이 4개국 중에 일본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이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강경주라는 그 기자인데요. 뭐 5월 중순이나 5월 말도 아니고 이미 6월 1일 날 워싱턴에서 블링켄과 스톨텐베르그가 이러한 것을 공식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9일에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의 강경주 기자의 그 기사에 대한 이 제목을 보십시오. 속보. 윤 대통령 나토행 준비는 하지만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뭔가 이렇게 뱀에 꼬인 것 같은 기사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블링켄과 스톨텐베르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걸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지금 세계 정세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반중 선언을 했습니다. 블링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토 전략 개념 2010을 바꿀 때가 됐다.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이 도전에는 중국의 급속한 군국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한 우호,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악화시키려는 기도 등이 포함된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밀리터라이제이션 하면은 군사화인데 국가는 군대를 항상 가지고 있죠. A militarization of a state. 한 국가의 군사화. 그럼 뭐 군사가 없던 국가가 군사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는 항상 군사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 어감이 군국화입니다. 군대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다시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군국화죠. 일제 같은 경우에선 저 군국화가 193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사실은 초부터 아주 심각해졌죠. 그전에는 다이조 데모크라시라 그래서 다이조 민주주의 시대였죠. 192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저 군국화 무서운 거거든요. 중국의 급속한 군국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Rapid militarization.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한우호, No limits friendship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그러한 그 국가들이 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주춧돌을 빠개려고 덤비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나토의 전략 개념이라는 문건을 바꿔야 되겠다. 나토의 전략 개념은 지금까지 1949년 나토 출범 이후로 버전이 7개가 있어 왔습니다. 길게는 한 20몇 년 만에도 바뀌기도 하고요. 짧게는 4년 만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1년 만에 바뀌었네요. 1949년, 그 다음에 1950년, 1년 만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1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바뀌었네요. 3년. 1952년에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제 지난번에 2010년에 만든 지금 전략 개념 문건이거든요. 그냥 문건의 제목 자체가 NATO Strategic Concept이니까 그냥 나토 전략 개념이에요. 이 문건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 12년 만에 그 소리예요. 이번에 새로 8번째 버전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됩니다. 아마 살벌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수상하던 사람입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독재 강대국들의 전략적 도전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 및 전 세계에서 마인드가 같은 파트너들과 지금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러시아 중국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authoritarian powers like Russia and China예요. 그러니까 독재 강국, 독재 강대국. 그게 전략적 도전, strategic competition. 그게 강화되고 있네, increased.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이 슈톨텐베르그가 아주 사람이 클리어 컷해요. 아주 명확해요. 처음에 이제 푸틴이 우크라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가 이게 나토 가입을 하고 EU 가입을 하려고 해서 푸틴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자기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느껴서 침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슈톨텐베르그가 픽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EU를 가입하건 말건 나토를 가입하건 말건 그것은 순전히 그 주권 국가의 선택 사항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감히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그냥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categorically, 그러니까 근본 뿌리부터 그냥 디스해버리더라고요. 잘라버리더라고요. 아주 배짱이 두둑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토 전략 개념이라는 그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새로 채택될 예정이고요. 이게 제8차입니다. 제7차는 2010년에 채택됐고요. 리스본 정상회담 때 채택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shared value, 공유 가치. 그 다음에 안보 정치 발전에 관한 지원 자문. 이게 뭐냐면 2008년인가 무렵에 이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쭈루룩 나토를 가입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좀 정상적인 시장경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해 준다. 컨설테이션이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이버 공격 및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때 2010년에. 그리고 2010년에 또 처음으로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 MD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간 영역의 발전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구권의 그 민간 영역의 발전을 지원한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999년에는 이때는 이제 소련이 망한 지 8년밖에 안 됐고 러시아가 빈사 상태에 있을 때예요. 거기에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파트너십 between NATO and Russia, 그러니까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구절이 들어있어요. 1999년 문건에는. 2010년에 당연히 이 구절 없어졌죠. 1991년 소련 망하기 직전에 그러나 망하게 확실시되고 또 동구에서 이미 폴란드와 또 이미 동독이 망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나토가 여유가 생겨서 그때부터 이 나토 전략 개념이란 문건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문건부터. 그 다음에 1968년 1월 18일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결전이 무르익어 갈 때죠. 베트남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이 베트공과 그리고 그 북베트남에서 내려온 월맹에서 내려온 정규군 베트민들이 합작을 해서 또 바닥발갱이들이랑 결합을 해서 무지하게 잔인한 공세를 1월 30일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 공세의 시작 시점이 그 구정 설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베트남 말로 구정 설날을 그 테트라고 할 거예요. 그 테트 공세 유명하죠. 이 테트 공세에 발을 맞춰서 북한은 무슨 짓을 저질렀냐. 그 며칠 전에 김신조를 내려보냈고요. 그리고 테트 공세가 터지기 얼마 전인가 직후에 원산에 있던 미국 배를 납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트 공세 그 와중에 울진 삼척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무장공비 도발을. 요번에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붙으면서 러시아랑 중국이 기분이 나쁘니까 쟤들이 미친 듯이 지금 탄도미사일 쏘죠. 즉 도발 대행업자예요. 도발 대행업자예요. 미국을 견제하는 거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이 68년도 1월 달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월남 인도차이나에서 미군과 공산 세력이 이제 정면으로 이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그래서 68년에 그때 나토의 전략 개념 문건이 새로 채택이 돼서 그게 공산권이 멸망한 1991년까지 무려 한 23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그 전 문건은 언제 만들어졌냐? 이제 냉전 이제 차가운 서로 싸움은 아니지만 차디찬 냉전이 시작된 삼국전쟁 종료 직후 195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두 번째 나토 전략 개념은 언제 만들어졌냐? 195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6.25가 발발하니까 나토가 전시체제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51년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토 총사령관이 됩니다. 우리가 나토가 전시체제를 띈 적이 있어. 네, 맞습니다. 6.25 때 나토가 전시체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토군 총사령관을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 발발 직후부터 그러니까 51년부터 그러니까 이미 50년 하반기부터 변하기 시작을 해서 51년 이렇게 막 나토가 체질이 바뀌었다고요. 그 체질 바뀐 것을 반영을 해서 52년에 나토 전략 개념 문건이 나옵니다. 한국전 한 와중에 뜨거운 열전의 한 와중에. 그리고 한국전 끝난 다음에 이제 냉각기니까 다시 나토의 전략 개념 문건이 제3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초의 나토 전략 개념 문건은 언제 나왔냐? 나토가 성립했을 때 나왔습니다. 1949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자, 처음에 49년, 그 다음에 한국전 때문에 52년, 원래는 50년 가을에 나와야 되는데 이때 나토 전략 개념 문건 정리할 시간이 없이 나토가 확 체질이 바뀌어요. 전시체제로. 나토 전체가. 그 다음에 1954년 한국전 끝난 다음에 차디찬 냉전이 딱 굳어져 갔을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전이 큰 고비로 접어들 때 68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구권은 이미 멸망했고 소련 하나만 남아 있었던 1991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소련이 몸살을 하다가 이제 그 푸틴이 이제 옐친 다음에 푸틴이 승계하면서 아 이제 러시아 형태로 되게 이제 먼지가 깔아앉은 것 같아. 러시아 니들 사고 치지 마. 우리 나토랑 협력하자. 그래서 1999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러시아가 이미 사고를 쳤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때 저기 그 어디예요? 그루지아 침공을 하죠. 2008년에.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석유 러시아라는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는 핵무기로 무장한 깡패 석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서 단단히 재미를 보고 막 기세등등해지니까 나토라는 거를 가치 동맹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 동구권에 대한 지원을 규정을 하고 사이버 공격 및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 사드 같은 거 그걸 규정을 하고 그리고 동구권의 민간 영역 발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걸 규정을 합니다. 2010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중국이 패망의 길로 중국이 쇠락의 길로 급속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나토 전략개념 문건이 정리됩니다.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아태 지역의 4명이 명분 자체는 그 중국을 견제한다. 또 러시아를 견제한다. 둘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보면 러시아 중국을 둘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보면은 그 블링켄도 그렇고 스톨텐베르그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중국 그걸 같이 얘기를 하죠. 둘 다. 자, 이러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페어니까 둘이 샴쌍둥이니까 이거 같이 가마솥에 집어넣고서 요리해야 되니까 태평양 아시아 쪽 사람들 와야겠어. 그래서 4나라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좌빨 친중 친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주 댕댕거리면서 지금 아주 약이 올라서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이 온 거거든요. 일종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안에 굉장히 위대한 기회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짝팔짝 뛰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식한 자들이 팔짝팔짝 뛰는 건 인용할 가치가 없는데 다행히 그 좌좀 친러 친중 중에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병환. 문재인 정부의 모스크바 공사였고요. 평생 동구권 러시아에서만 근무했어요. 이 외교관으로서 러시아에서만 11년인가 근무한 사람이에요. 박병환 씨. 제가 보면 이 사람 글을 보면 푸틴, 시진핑 평양의 뭐 간첩까지라고는 제가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푸틴, 시진핑 평양의 충실한 대변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직접 보시죠 한번. 아니 지금 나토를 방문하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합니까? 나토의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우크라 관련해서 한국의 기여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위대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살상무기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재수없는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6월 첫 주에 우크라 지원 물류기지 역할을 맡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KIA 등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쭈루룩 하고서 뭐 이것저것 많이 주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미 5월 말에 국방부는 155mm 폭탄, 기관총, 전차, 장갑차 등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적이라도 되나?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이 빚진 거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러시아가 미국에는 적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러시아의 적이 되려는 바보 똥멍청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회 방침은 꼼수일 뿐입니다. 그게 뭔지 다 압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그런 꼼수가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기본 이치도 모르는 정부입니다. 살상무기 지원에 더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한국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셈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더욱 밀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러시아에 대해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유럽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서 춤춥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이죠. 아니 비판은 자유인데 거짓말 혹은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우크라 지원 물류기지 역할을 맡은 폴란드. 그러면 저 어감으로는 마치 폴란드가 무슨 미국이나 이런 데서 크게 무슨 덕을 보고 물류 이렇게 처리해주고 중간에 삥 뜯어먹는 걸로. 왜 폴란드 사람을 모욕해요? 박병환 씨 알만한 사람이. 쇼팽과 마리 퀴리를 배출한 나라인데. 그리고 박병환 씨 말이야. 당신도 알지만 폴란드 북부는 거기 원래 프러시아예요. 독일의 뿌리. 독일의 뿌리 프러시아라고. 그거 만만한 데 아니라고요. 폴란드 땅이었다가 저기 뭐야 이상하게 떠가지고 그 중간에 그 러시아랑 연결되지 않고 북해에 뭐 있는 뭐 칼리닌인가 하는 지역 있죠? 조그만 거 요만한 땅덩어리. 그거에 원래 독일 이름이 퀘니스버그거든. 거기 칸트가 살았던데요. 칸트의 생활지야. 그거 저 만만한 땅 아니잖아. 당신 잘 알잖아. 그런 나라 사람들을 두고 물류 심부름권 취급해? 폴란드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난 이 박병환 씨 이거 굉장히 악랄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폴란드는 지금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폴란드가 벨라루스하고 이쪽 동쪽 경계가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동쪽 가면. 근데 벨라루스가 저게 러시아 위성국이었다가 얼마 전인가 러시아랑 합병하기로 했거든요. 벨라루스가. 그러니까 폴란드가 벨라루스랑 이제 러시아랑 바로 어떤 완충지대 없이 바로 뭐 국경을 500~600km를 마주하게 됐어요. 지금 폴란드가.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끔찍한 거예요, 이거. 끔찍한 거라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게 그 스탈린 군대가 폴란드 좀 많이 학살했나? 폴란드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폴란드에 왜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 압니까? 인재가 없는 줄 압니까? 왜 폴란드 사람들이 지능이 낮은 줄 알아요? 폴란드 사람들이 자조적 농담을 잘해요. 그럼 뭐가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스탈린이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잡아 죽여서 그래요. 폴란드 농담을 그런 말을 해요. 폴란드 사람들이. 거기가 어떤 땅인데 당신이 이렇게 조롱하냐고. 뭐 물류기지? 거기는 지금 쟤들 못 도와줘갖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질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데요. 폴란드가 근데 요번에 저기 돈 좀 벌었지. 그 뭐더라? 그 폴란드가 자주포를 그러니까 한국의 그 155mm 자주포의 그 밑바탕, 그러니까 그 뭐라 셋이라 그러나 그 차체, 그 무한궤도 탱크 몸체 같이 생긴 그 무한궤도 그거 사고 뭐 몇 가지 사가지고 자기들이 포만 달아가지고 폴란드 뭐 크랩인가 뭔가 하는 자주포를 만들었는데 그걸 왕창 넘겨줬어요. 그거 넘겨주면서 돈을 누구한테서 받냐면 미국으로부터 받아. 그러니까 그걸 비싼 값에 넘겨줬어요. 우크라이나에. 아, 그런 돈도 좀 벌고 살아야지 거기. 그게 그렇게 그래야 또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폴란드 지금 굉장히 위험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주포하고 흑표 탱크를 싹쓸이 했다고 이번에 와서. 그 다음에 또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국방부가 155mm 포탄, 기관총, 전차, 장갑차 등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키로 했다. 이건 SBS인가 어딘가 언론에서 보도한 거죠. 국방부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우회 지원 안 합니다. 하면 바로 해요. 이거 우리가 하면. 지금 상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웃기는 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대상으로 한 거다. 아니죠. 북한은 우리한테는 하루아침에 국거리도 안 되잖아. 우리 박병환 씨 잘 알잖아. 북한만 딱 떼놔봐봐. 하루아침엔 국거리야. 북한 뒤에 중국이 없고 러시아가 없으면 장사정폭이 진지는 타우루스 미사일 뭐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엑스칼리버 폭탄, 그러니까 유도 폭탄이어서요. 폭탄이 이렇게 가다가 직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 뒤에 있는 장사사포인지 그냥 떨어져요. 곡사포는 이렇게 가니까 산 뒤에 바짝 숨어 있으면 피하잖아. 엑스칼리버 폭탄 미제가 한 발에 7천만 원이거든요. 그거 한 3,000발 사다가 그래봐야 7천만 원 곱하기 3,000발에서 2,100억밖에 안 하네. 때려버리면 장사사포 진짜 하루아침에 나가.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없으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국거리도 안 돼요, 저거. 한미동맹이 북한만을 위한 겨냥한 거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대립구도가 북한을 중심으로 한 대립구도냐고. 아니잖아. 북한을 앞에 도발 대행업자로 내세운. 지금 우크라가 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너희 저기 우크라 지원하지 마. 미국 여기서 그 전력 감소하지 마. 우크라 지원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쏠 거야 하면서 쏴주잖아. 꼭 요번에 쏘는 거 보면 68년도 김신재 68년도 울진 삼척 68년도 푸에블로 납치랑 똑같아요. 지금 68년도에 벌어졌던 일이 2022년 5월 말 6월 초에 북한에 이거 쏘아 올리는 저기 그 도발이랑 동일하다고. 거긴 도발 대행업체예요. 깡패들 밑에서 도발 시다발이하고 있는 칼잡이 부대라고. 박병환 씨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런 소리에? 그냥 저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흠모하고 저는 평양을 어떻게든 숨통을 쉬어서 살려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중국 공산당이나 푸틴이나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원증과 간첩 면허를 갖고 있는 간첩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신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짓말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러시아에 대해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유럽을 자유여행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비자 없이. 자기들은 유럽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못 사는 유럽인.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유럽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군이 밀고 내려와서 정부 바꾸고 괴뢰 정부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런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러시아랑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그 정도까지는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리전이라는 건 황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의 바람이 안 불어넣어질 때 가서 펌프질해서 불어넣어지냐고. 불어넣어질만 하니까 불어넣어진 거지. 황당한 소리예요, 이거. 한미 동맹에 대해서 거짓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 니들은 뭐 그거 니들이 무슨 유럽에 무슨 그 속해. 니들은 그냥 러시아 꼬붕이야 임마. 러시아에서 밀고 내려왔으면 그냥 다 내주고 했어야지. 왜 미국 애들 부추김 받아서 싸우고 있는 거야. 저 바보네. 지금 이 소리 아니야 박병환 씨 당신 얘기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모욕하고 한미 동맹을 북한을 상대하기에만 한 거고 이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이건 북한만이다라는 그런 거짓말 태연히 하고 국방부가 저런 거 밝힌 적 없고 그냥 SBS에 그냥 뭐 북방부 관계자랑 밥 먹다가 나오는 소리 그냥 해갖고 기사 쓴 거 텐데 틀림없이 그걸 마치 국방부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듯이 거짓말하고 폴란드 모욕하고 요 짧은 글 안에 폴란드를 두 번이나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제일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전 보는데 그 둘을 거의 짐승과 같이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와 한미동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게. 저런 사람은 외교관 그만두고 지금 아마 저거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공무원 연금 뺏어야 돼요 저거. 뭐 졌다고 글 쓰는 사람한테 왜 국가에서 세금 줘? 세금으로 연금 줘? 저는 박병환 씨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금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좌점들이 펄펄 뛰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그 나토 회담의 초청에서 주인공은 대한민국이고 VIP는 윤석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 이게 아젠다가 한국한테만 3가지가 몰려 있는 거예요. 일본은 2가지 아젠다밖에 없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가지 아젠다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3개가 동일한 아젠다는 대중포유예요. 뉴질랜드 그거 그냥 넣어줄게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랑 비슷하니까 성격이 제가 따로 안 적었어요. 그 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만 아젠다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젠다가 아니야. 중화기 지원 그러면 한국만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본 저거 군수산업 자체가 없고 일본이 무슨 저기 그 재고가 없는 나라여서 그 중화기 많이 지원할 게 없어요. 일본이. 거기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거기다 이제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주로 육군과 관련된 지상 무기들인데 일본이 그런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일본은 중화기 지원할 게 별로 없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상징적인 지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스트레일리아가 155mm 곡사포를 미제 M777을 5문인가 6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곡사포가 몇 문이야? 딱 들여다보면 몇 문을 보유하고 있냐면은 토탈 오스트레일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곡사포가 토탈 몇 문 안 돼요. 50문, 60문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유 물량의 10% 준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보유 물량의 10% 주면요. 250문 줬습니다. 그것도 곡사포가 아니라 자주포. 155mm 곡사포는 100문 줬어요. 우리가 1000문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몸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중화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다 보면 요만큼이에요. 더 웃기는 건 뭐냐. 뉴질랜드가 보면 곡사포를 지원했다거나 곡사포 호위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난 뭘 지원했나 들여다봤어. 우리 아마 그거 창고에나 있을 텐데 질질 끌고 다니는 105mm 곡사포. 2차 대전 때부터 쓴 거. 그거 한 8문 지원했어요. 참 그거 보면서 뉴질랜드도 개념 없다. 거의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욕적이라는 걸 모르고 지원을 한 건지 모욕인지 알면서도 야 너희 그거 저기 어디 유럽의 그 발치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스스로 유럽인이라고 정신 승리하고 있는 너희 그냥 이거나 먹어 그렇게 지원한 건지 저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짓궂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마 워낙에 개념이 없어서 이런 걸 지원했다라고 봐요. 뉴질랜드가 만약에 지원했으려면 그 영국에 쫓아가서 우리가 M777이나 저기 그 탱크 한 대 살 테니까 있는 거 중고 값으로 해서 우리 이름으로 좀 보내주세요. 뉴질랜드로 보내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 105mm 곡사포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우리 저 포병에서 똥포라 그러는 거. 105mm 곡사포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게 340만 발이나 포탄이 있어갖고 그거 살려내서 쓰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는 이제 여기 1, 2, 3, 4번 카테고리를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원하면은 4카테고리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1번 카테고리는 뭐냐면 젤렌스키가 입만 뻥끗하면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대고. 대연장 로켓 발사대. MLRS. 거기서 쏘는 로켓탄. 그 다음에 155mm 자주포. 셀프 프로펠링 호위ță. 그 다음에 155mm 곡사포. 그러니까 견인포.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포탄.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말하는 방공 시스템. 우리는 저건 청궁 방공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 미사일. 저기 하푼이 들어갔죠. 우리는 저게 해성이라고요. 시스타. 저게 한 6, 7가지는 젤렌스키가 입만 뻥끗하면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물량 갖고 있어요. 미국이랑 뜻만 맞으면 미국이 지원해도 괜찮아. 그럼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지원해버리면 끝나요, 저거.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그거 그래도 한 몇십 대씩이라도 보내면 아마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 될 것 같아 하는 게 한 2, 3 종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105mm 자주포. 아까 그 뉴질랜드가 보낸 거는 105mm 견인포예요. 똥포예요. 살살살살 끌고 다니는 거. 이건 그게 아니라 트럭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자동화 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괜찮은 게 제 생각엔 120mm 자주 박격포예요. 저거는 우리 그 굉장히 성능이 좋은 장갑차에다가 안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자동화 시켜가지고 딱 제대로 딱딱 이렇게 그 120mm니까 박격포 구경이 이만한 거 아니에요. 포탄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걸 유압 기계가 딱 이렇게 포탄도 자동 장전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육군이 이제 일반 보병 중대 소대가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이 사람들 뭘로 움직여서 이제 투입되냐면 그 전술 차량, 장갑차 같은 거 타고서 이제 험비나 장갑차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때 그냥 한 대 중간에 끼어 있으면 한 6km에서 8km 떨어진 적을 저걸로 때릴 수가 있다고요. 6km에서 8km면 꽤 먼 거죠. 15리 20인데. 그러니까 포병 따로 부르지 않고. 자, 박격포가 일반 보병보다가 포병을 부르지 않고 포격을 할 때 쓰는 물건이거든요, 저게. 저걸 할 수가 있어요. 120mm 자주 박격포가. 장갑차 같이 움직이고 그 험비 같은 전술 차량 같이 움직일 때 한 대 같이 끼워서 움직이면 분대나 소대나 중대나 이런 단위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최강의 전차 아닙니까? 독일 레오파드보다 어떤 면에서는 좋다 그러는 건데 K2 흑표 전차. 저런 건 우크라가 젤렌스키가 언급한 적이 없죠. 물론 그 젤렌스키는 어떤 상표를 언급한 게 아니라 MLRS, 천궁이 아니라 MLRS. 그 다음에 천무가 아니라 MLRS라 그러죠. 그 다음에 천궁 방공 시스템, 천궁이 아니라 에어 디펜스 시스템 이런 보통 명사로 얘기하죠. 젤렌스키는. 근데 그 보통 명사로 젤렌스키가 언급한 게 1번이고요. 2번은 보통 명사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전차 같은 것. 그래서 제가 2번 따로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저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좀 권할 만한 무기가 뭘까 또. 우리가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괜찮습니다. 이 자블린보다 좀 좋다 그러는 얘기도 있어요. 현궁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개인화기죠. 그 다음에 분대원들이 차량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움직여서 낑낑거리고 딱 설치해서 쏴서 기막히게 상대방 아주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고속 유탄 기관총. 유탄이라는 게 하나가 이만하거든요. 그게 그냥 1분에 수십 발이 따다다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고속 유탄 기관총이요. K4. 그 다음에 또 헬멧 같은 것도 부족해요. 저기는 헬멧 우리 지금 신형 헬멧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써왔던 03형 2003년에 모델이 확정된 헬멧이 좀 남는 게 있으면 바리바리 긁어서 보내면 괜찮아요. 방탄조끼 여분 있으면 바리바리 긁어서 보내면 괜찮습니다. 군화도 그렇고요. 소총이 우리가 지금 K2로 거의 다 바꿨을 텐데 그래가지고 M60나 K1 우리 예비군 무기고에서 좀 여유분이 있는 거 박박 긁으면은 한 10만 정, 20만 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보내주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사람은 많은데 저는 기본 무기들이 없으니까. 소총 탄환, 우리 무기들이 다 그 5점 무슨 몇 미리 나토 표준 따르는 탄환이어서 우리 소총들이 탄환은 거기서도 많이 그냥 현지에서 바로 구할 수 있을 텐데 저 소총 탄환을 무지막지한 그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한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 수명 저게 탄환이 영구 보존이 불가능하잖아요. 30년이 만약에 수명이다 그러면 27년, 28년, 29년 된 거 싸그리 다 보내면 돼요. 저기로. 그런 일들을 좀 저희가 해줘야 돼요. 우리 정도로 이게 살집을 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미군도 저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미군도 저런 식의 육상 화력 중심의 무지막지한 재고를 운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중화기 지원을 지금 당장 하시오라고 윤 대통령한테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거기 갔다는 사실 자체가 여차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딱 짜옹이 맞으면
그냥 러시아 작살낼 수 있는 중화기가 하루아침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재고급 뭐고 그런 거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마드리드에 간 자체,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겁을 먹는다고요. 실제로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아까 박병환 같은 최고급, 저쪽 진영에선 최고급 지식인이 지 이름 걸고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짐승 같은 나라로 모욕을 가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 관한 거, 한미 동맹에 관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황당한 글을 쓰잖아요. 바짝바짝 뛰면서. 자, 미국의 3단계 점진적 에스컬레이션 전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